이번 시간은 페이지 324페이지 건축 적산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 적산은 올해도 아마 두 문제가 나올 것 같고요. 한 문제는 계산 문제, 한 문제는 이론 문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다뤘던 부분 적산하고 견적 부분 구분해 두시고 적산은 보통 공사량, 물량을 산출하는 기술행위죠. 공사량을 이 산출하는 기술행위를 적산이라고 합니다. 공사량을 산출하는 기술행위의 개념, 기술행위가 적산 개념이고, 그러면 적산에 의해서 공사량, 물량을 산출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 공사량에다가 단가를 구해서 이 단가를 곱하겠죠. 단가를 곱해서 공사비를 비용을 갖다 공사비를 산출하는 기술행위. 이것은 견적 개념이지. 산출하는 기술행위가 견적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 항상 적산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 견적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세부적으로 나올 때 325페이지 필요 시기하고 상세 정도에 따라 지금 현재는 상세 정도만 사실 시험에 나왔죠. 상세 정도로 나눴을 때 견적을 두 가지로 나눴죠. 계산 견적. 자, 계산 견적은 계략적으로 산출하는 거죠. 계산 견적과 자, 그리고 명세 견적. 이 상세 정도에 따라 나누면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자, 그러면 계산 견적은 계략적으로 산출하는 거죠. 얘는 계략적으로 산출하는 개념의 견적입니다. 그 반면에 명세 견적은 자, 이거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죠.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자, 산출하는 견적이 명세 견적이다. 그래서 정확도 측면이 누가 좋으냐 해서 두 번 언급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계산 견적은 설계 도서가 미완비 상태였습니다. 설계 도서가 미완비 상태에서 자, 산출하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치면 이거다. 성형수술을 하기 위해서 친구나 아는 사람을 통해서 비용이 얼마 들 것인가 대충 물어보는 것이 계산 견적 개념이라고 보시면 아니면 성형외과에 전화 걸어서 대충 비용 얼마 듭니까 묻는 것이 계산 견적이고 도면을 안 보여줬잖아 얼굴. 그래서 이제 이 명세 견적 개념은 설계 도서가 완비된 상태에서 설계 도서가 완비가 됩니다. 설계 도서라는 것은 설계 도면과 서류를 합쳐서 설계 도서라고 해요. 설계 도서가 완비되고요. 그리고 질의응답을 해요. 질의응답도 하고 현장 설명을 다 들어요. 현장이 어디냐에 따라서 사실 비용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잖아요. 자, 도시에서 공사하는 거하고 저 도서, 그래서 우리는 이어도나 아니면 독도에서 공사를 한다. 틀리죠, 비용이. 그래서 현장 설명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산출한 게 명세견적. 그래서 이것을 정밀견적이라고도 하고요. 명세견적을 정밀견적 또는 상세견적 이렇게도 칭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계산견적에 해당되는 것이 필요 시기에 따라서 나눴을 때 필요 시기로 봤을 때 바로 저것이 되죠. 이 예상견적이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계산견적, 예상견적. 자, 예상견적이라는 것은 이 건축주가 공사를 기획할 때 대략 비용이 얼마가 소요될 것인지 산출하는 거죠. 이것은 건축주가 공사를 갖다가 공사를 기획할 때입니다. 기획할 때. 그러면 기획할 때 대략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인가 산출할 이것이 예산 견적 개념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명세 견적에는 설계 견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설계 견적은 설계 사무소에서 적산 전문가에서 산출되죠. 그래서 이제 설계 견적이라고 하는데
자, 이 설계 견적은 건축주가 보느냐 도급업자가 보느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자, 건축주적인 측면하고 도급업자적인 측면에서 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건축주는 공사를 발주하고자 할 때 예정 가격을 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 건축주가 공사를 갖다가 발주입니다. 자, 이 발주하고자 할 때 예정 가격을 발주하기 위한 예정 가격을 정하는 거예요. 예정 가격 정할 때 이때 산출하는 견적이 설계 견적입니다. 근데 도급업자적인 측면에 봐서는 공사를 도급받기 위해서 산출하는 것이 바로 설계 견적이 됩니다. 그래서 도급업자 측면에서는 공사를 도급받기 위해서입니다. 공사를 도급받기 위해서 산출하는 거야. 그러면 도급받으려고 하면 정확히 알아야 되죠. 뭐 정확히 모르고 대충 돈 돌락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공사를 하는데 자기 돈 들어가서 공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설계 견적하고 그다음에 실시 견적. 실시 견적이 명세 견적에 속합니다. 그러면 실시 견적은 이 시공자가 실행 예산을 짜고 실행 예산 개념을 짜고 공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실행 예산을 짜고 공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뽑는 거죠. 그래서 이 견적도 명세 견적에 속합니다. 그래서 간략히 구분 좀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326페이지에 보시면 공사비 구성 개념이 나오고 있어요. 공사비 구성. 자, 공사비 구성적인 측면에서 시험을 다룰 수 있는 것은 사실 직접 공사비적인 측면밖에 없죠. 그래서 직접 공사 순공사 원가인 바로 이 직접 공사비 있죠. 이거 다루면서 그때 일반 관리비가 답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재료비가 있을 거고, 그러면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철근 들어가고 콘크리트 들어가고 벽돌 들어가지 타일 들어가지 이런 것들은 재료비죠. 재료비가 있을 거고, 그리고 노무비. 자, 재료만 있다고 저절로 건물이 지어지죠. 인간이 활동을 해야 돼. 노무비가 필요하고, 그리고 외주비가 필요하죠. 외주비. 그래서 현장에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창호나 주방 가구 이런 것은 외주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외주비가 있고 그 다음에 경비가 있죠. 경비. 자, 경비라는 것은 이거죠. 공사장에 전기도 필요하고 사고를 대해서 우리가 산재 이 보험료도 내야 되고 주변 땅을 빌려서 쓰면 우리가 임차료도 내야 되고 그다음에 특허권을 쓰면 특허료도 내야 되고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경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 중에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일반 관리비가 그때 답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세부적으로 이 내용이 들어가서 시험 나온 것이 이 경비에서 한번 시험 문장을 다뤘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밑에서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외주비는 외부 업체에다가 주문 제작해서 완성품 납품받아서 수취하는 비용이 있죠. 주방 가구나 창호와 관련된 이런 것이 외주비예요. 그리고 노비.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공사 비목에 보시면 재료비 나눴죠.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부상. 근데 이거는 답이 안 돼요. 밖에 나옵니다. 근데 이제 노비는 직접 노비하고 간접 노비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직접과 간접 노비. 자, 직접은 공사의 목적물을 갖다가 완성하기 위해서 작업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면 여기서 철공공이다, 타일공이다, 조적공이다, 목수다 이런 사람들의 법률지형은 직접이죠. 간접 노비는 직접 작업에 종사는 안 합니다. 간접적인 보조 작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얘는 현장
사무소 직원들이 있겠죠. 현장 사무소 직원이나 아니면 현장 감독들, 이 사람들 급료 지급하는 것은 바로 간접 노무비에 해당이 됩니다. 간접 노무비. 그래서 일반 관리비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 그래서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 활동에서 생기는 재비용이 일반 관리비인데, 그러면 일반 관리비하고 간접 노비하고 혼돈해서는 안 돼요. 일반 관리비는 자, 보통 본사 직원이나 임원이나 임직원이라고 하죠. 본사 직원. 이 사람들 급료와 관련된 것은 바로 일반 관리비에 속하고, 현장 사무소 직원이나 현장 감독들 같은 급료 지급하는 것은 간접 노비에 해당이 됩니다. 구분을 해 두시면 된다. 그리고 외주비 해놨죠. 도급에서 공사 목적 일부를 위탁 제적해서 반입해서 설치하는 거. 그래서 바로 이거라겠죠. 창호나 주방 가구 관련된 거. 창호나는 주방 가구하고 관련된 것이 바로 외주비에 속하게 됩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 그 다음, 그래서 정면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정미량, 소요량은, 정미량은 설계 도서에 의해서 정확히 물량 뽑은 것이 정미량이고, 그리고, 자, 소요량은 정미량에다가 할증을, 망실률을 갖다 고려해 준 거죠. 그래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파손될 수 있죠. 손실률, 망실률을 고려한 할증률을까지 플러스해 주면 그것이 소요량 개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산 문제는 전부 다 정미량만 현재까지 나왔어요. 아직까지는 소요량의 개념의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27페이지 할증률이 나옵니다. 지금 할증률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12회 때 기출됐고, 그 다음에 15회 때, 그리고 17회 때, 단독으로 문제 낸 거면 18회 때 나왔습니다. 현재 이렇게 나왔습니다. 19회 때는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일반 할증률에서는 3%, 5%, 10%짜리가 기본이에요. 3, 5, 10%를 좀 정확히 기억을 하십시오. 자, 1%짜리는 유리를 기억하시고, 2%짜리는 도료. 도료는 이뻐지라 발라죠. 그래서 2%가 됩니다. 2%. 그리고 3%, 5%는 서로 비교하면서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붉은 벽돌이나 내화 벽돌은 3%입니다. 시멘트 벽돌은 5%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이형철근 3%입니다. 원형철근 5%고, 그래서 틀립니다. 일반 볼트 5%고, 자, 고장력 볼트 3%입니다. 개념이죠. 타일도 흙을 구워서 만든 자기 타일이다 이런 것은 3%, 흙을 구하네. 자기나 섞이는 모자이크 타일 이런 것은 3%입니다. 자, 그런데 사무소에 하는 오피스텔에 하는 아스팔트 타일이나 리노리움 타일 이런 것들은 5%가 돼. 오피스에 하는 것은, 그래서 사무실 건물 옛날에 콜타르 같은 거 가지고 바닥에 붙인 이런 아스팔트 타일, 아스타일이라고 하죠. 이런 것은 5%의 개념이에요. 흙을 구워서 만든 자기나 뭐 이런 거죠. 석기나 이런 것들은 일반 뭐 모자이크 타일 이런 종류는 3%로 가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 좀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멘트 벽돌 5% 이제 시멘트 블록은 아니에요. 4%가 됩니다. 그 점 기억하시고, 뭐 10%대 단열재 가지고 시험이 나왔었습니다. 단열재 가지고 그때 5% 이렇게 해서 장난쳐서 기출을 했습니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품의 층에 대한 할증률을 보시면 보통 이렇게 공부하면 되나? 층의 할증률, 층. 자, 여러분 이죠? 1층을 공사하는 거하고요, 10층을 공사하는 거하고 틀려져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품에 대한 할증률을 가게 되는데, 층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경험네
10층일 때는 기본 3포로가 돼요. 3포로를 할증을 더 둬야 돼요. 근데 20층이 될 때는 20층은 5%가 돼요. 그러면 요 사이에는 그거 잡아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중간 기본 들어가면 되죠. 그러면 15층일 때는 4%고 그래 해주면 돼요. 자, 30층일 때는 7%예요. 357 이렇게 갑니다. 30층일 때는 7%고 그러면 25층일 때는 그럼 6%가 되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층 357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근데 30층 초과할 때는 30층 층에 대한 할증률은 30층 초과하게 되면 5개층 그래서 보통 5층 매 5층마다 1% 증가해 주시면 됩니다. 5층자 매 5층 증가마다 자 증가마다 기본적으로 1% 자 우리가 가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두실까 기준자와 층에 대한 할증률은 자 이렇게 가주시면 돼요. 근데 지하 자 이 지하층의 개념은 약간 차이가 변수가 있습니다. 지하 1층은 1%로 봐주면 돼요. 지하 1층일 때는 자 1% 할증률 봐두시고 그래서 2층에서 5층까지는 2%를 봐줍니다. 2층에서 지하 5층까지는 2% 개념을 봐줍니다. 그런데 지하 6층 이하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황에 따라 별도 계산을 하시면 되고 상황에 따라 틀려져요. 지하 6층 이하는 그래서 1층일 때는 1%, 2층에서 5층까지는 기본 2% 정도로 본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용어 및 적용 기준에서 봐주실 거는 한번 다시 한번 언급을 해 놨습니다. 경비 조금 봐 두시고 경비. 자, 경비 개념은 자, 직접 계산 경비하고 성률 계산 경비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소요 소비량 측정이 가능한 경비는 직접 계산 경비라고 그래서 가설비나 전력비나 운반비, 시험, 검사비, 임차료, 보험료, 보관비, 안전관리비 이런 거 있죠. 이런 것은 직접 계산 경비죠. 소요 소비량이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성률 계산 경우 소요 소비량 측정이 곤란해서 유사 원가 자료를 활용해서 일정 비율로 산정하는 것이 바로 성률 계산 경비죠. 그럼 연구 개발비나 소모품비 또는 복리 후생비 이런 것이 바로 성률 계산 경비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외주비 한 번 더 봐두시고 외부 업체에서 주문해서 완성품 형태 납품받아서 현장에 부착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주방 가구나 창호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 했죠. 그 다음에 이제 CGS 단위 기준은 알아두시고 CGS는 지문만 2번 나왔다 했죠. CGS 단위 기준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C는 길이의 센티미터죠. 길이의 센티미터고 그램이 자 질량 그래서 이 질량인데 무게의 질량을 나타내죠. 질량의 그램을 나타내고 그리고 이제 시간의 초, 세컨드의 S를 나타내죠. 그래서 CGS 단위 기준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은 길이, 질량, 시간을 나타내고 있다. 길이, 질량, 시간. 자,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자 10번의 수량 계산에서 지정소수의 1, 2하까지 구해서 끝수는 반올림한다. 반올림을 보통 4,4,5입이라 하죠. 그리고 보통 이 반올림이랑 지정소수인은 소수점 두째짜리까지 구하세요. 그러면 세자짜리까지 구해서 반올림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반올림이란 것은 4 이하는 없애버리고 5 이상은 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통 반올림 개념이 됩니다. 자, 그리고 10번, 17번에 보시면 다음 면적과 체정은 구조물 수량에서 공제하죠. 그래서 볼트 구멍이 시험에 12회 때 냈었거든. 볼트 구멍 이거는
일반적으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리베크 작은 구멍들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콘크리트 구조의 말뚝머리도 공제 요소가 아닙니다. 이때 볼 때 거기 이염줄눈의 간격이라든지 또는 철근 콘크리트 내 배건. 자, 철근 콘크리트 배건이란 것은 무엇을 해요? 콘크리트 물량 산출할 때입니다. 콘크리트 물량 산출할 때 이때 그 배건을 공제하지 않고 산출하겠다는 겁니다. 그 측면 봐두시고, 그 다음에 보통 개구부는 공제가 원칙입니다. 공제하는 것이 원칙인데, 자, 간혹가다 이럴 때는 공제하지가 않습니다. 공제하지 않는 경우의 기준은, 자, 보통 미장면적 산정할 때 그 부집이 미장면적. 자, 미장면적 우리가 산출할 때, 자, 개구부가 1제곱미터 이하가 됐을 때, 개구부가 1제곱미터 이하가 될 때, 이때는 이것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보통 개구부는 공제가 원칙이죠. 개구부가 1제곱미터 이하일 때 이럴 경우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미장면적 산출 때. 그 다음에 급부집 산정할 때, 자, 이 급부집 면적 산출할 때, 이 급부집을 산출할 때, 면적 산출할 때, 이때는 우리가 실수했네요. 요것은 0.5제곱미터. 제가 실수했네. 개구 면적이 0.5제곱미터 이하일 때, 자, 이거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라고 평하면 되죠. 우리 사람이 화장할 때, 자, 이런 콧구멍이나 입 귓구멍 이런 데는 공제를 하죠. 이거 바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땅구멍이나 구멍이 작은 거는 공제를 안 하죠. 화장 여기 덮는 것이지. 그래서 개구면 0.5제곱 이하의 작은 개구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집 면적 산출할 때 이때가 아닙니다. 개구 면적이 1제곱미터예요. 개구 면적이 자 보통 1제곱미터 이하일 때 이럴 경우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소규모 개구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알아두시고, 보통 개구부는 공제가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공제하지 않는다. 측면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서 이제 9번의 수량산주 주의사항, 수량산 가급적 시공 순서에서 우리가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지정 소수점 자리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몇째짜리까지 구하라 했는지, 소수점 두째인지 또는 셋째인지. 그리고 그리고 세 번째 정수 단위 환산하기에서 절상 혹은 절하합니다. 절상은 소수점 이하를 무조건 올려주는 걸 절상이라 하고, 소수점 이하를 무조건 버리는 것을 절하라고 우리가 칭하게 됩니다. 봐두시고. 자, 그 다음에 328페이지. 자, 공사별 적산적인 측면에서 벽돌. 자, 벽돌은 이론 개념만 기억하세요. 계산 문제는 올해는 힘들죠. 앞전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했죠. 그래서 이 벽돌 공사적인 측면에서는 이론적인 베이스만 완벽하게 정리를 한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보시면 우리가 종류별 크기별로 벽돌량을 산출하는데, 벽체 두께별 벽면적을, 그래서 일단 벽면적을 산출을 해야 돼요. 벽돌에서는 벽면적 산출을 하게 되는데, 벽면적을 산출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벽면적 산출은 다른 거 아니죠? 벽의 길이에다가 벽의 높이를 곱해서 산출하면 되죠. 높이를 구해서 벽면적 산출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벽면적 산출을 할 때 공제 요소가 있죠. 공제하는 것들은 바로 이거죠. 개구부 면적은 공제해야 돼요. 개구부는 공제합니다. 자, 개구부에다가 벽돌을 쌓을 수는 없죠. 그래서 개구부 면적은 공제하고, 그 다음에 임방보 면적 이거 공제를 합니다.
이는 공제 요소입니다. 그런데 공제 요소가 아닌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헌치보는 공제를 안 합니다. 헌치보 면적은 헌치보는 삼각형 형태로 되기 때문에 공제하지 않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럼 이제 벽 면적을 산출하고 나서 여기다가 단위 면적, 두께별 단위 면적당 장수를 곱해 주시면 되죠. 그러면 이제 앞에서 벽 면적을 산출했기 때문에 벽 면적에다가 곱하기, 자, 벽 두께별 단위 면적당, 자, 이 장수 매수를 곱하는 거죠. 장수를 곱해서, 자, 우리가 정미량을, 정미 또는 숫자를 넣을 수도 있고 뺄 수 있는 정미량, 정미수량을 우리가 해 주시면 되죠. 그러면 이것은 뭐 꼭 이제 이번에는 뭐 열심히 할 필요는 없고, 보통 장려형 벽돌, 표준형 벽돌이라 하죠. 장려형, 이 표준형 벽돌. 자, 이 장려형 표준형 벽돌은 0.5mm 두께로 우리가 쌌을 때 75자, 바로 면적당 74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1mm 두께로 쌓게 되면 140, 정확히 안 됩니다. 149장이 된다. 1.5mm 되면 이 두 개 플러스 하면 되는 거고, 2B는 1B에 더블로 가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정미량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정미량을 구해 나왔죠. 이 정미 수량에다가 정미량에다 플러스 할정률을 플러스해서 소요량을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할정률 플러스하면 소요량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할정률을 플러스하면 된다. 그럼 할정률은 붉은 벽돌일 때는, 붉은 벽돌이나 내화 벽돌은 3%다. 근데 시멘트 벽돌은 5%가 됩니다. 5%의 할정률입니다. 그러면 할정률이 안 주어지면 기본으로, 자, 여러분들이 이걸 암기해 놓으셔야 되고, 주어지면 주어진 대로 계산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측면을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벽돌의 단위는 뭡니까? 몇 장이 소수점 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벽돌은 나중에 다 절상해서 표현을 해주면 되는데 소수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쌓기 모르타르 양은 아래 표는, 자, 이겁니다. 보통 벽돌 천장 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하느냐 이거죠. 쌓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됩니다. 그래서 벽돌 천장 가지고 쌓을 수 있는 그 모르타르 양을 표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표준형 벽돌일 때 기준 잡아두세요. 자, 뭐 0.5mm 두께로 싸게 되면 모르타르 양이 천장 가지고 0.25 입방메다만큼 우리가 된다는 거고, 그런데 1mm 두께, 자, 1mm 두께가 됐을 때는 0.33이죠. 세제곱미터만큼의 모르타르이 필요한 천장 가지고, 그 다음에 1.5mm 두께로 쌓았을 때는 0.35가 되는 겁니다. 1.5mm. 0.35 입방미터만큼. 자, 그러면 이것은 벽돌 천장이에요. 벽돌 천장 가지고 쌓을 때 벽 두께에 따라서 모르타르 양이 달라진다. 혹시 내면 1B나 1.5B 가지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2천장이 되면 여러분들 이거 곱하기 2 하면 되는 거예요. 2야. 3천장 되면 곱하기 3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1B나 1.5B를 조금 봐두도록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두시고.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330페이지 나오는데, 벽돌량 나오는데, 올해는 안 하면 돼요. 올해 할 필요 없습니다. 하실 분도 한번 해보고요. 연습이니까. 자,
그리고 이제 5번 문제 보면 그냥 벽돌 자 천매를 쌓을 때 필요한 모르타 양은 배합비 1대 3이고 표준형 벽돌은 1비 쌓기. 그럼 표준형 1비 쌓기는 바로 0.33, 1.5비 0.35가 되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블록공사가 나오죠. 블록공사. 자, 이 블록공사는 동일하게 블록 쌓기 면적으로 우리가 각종 이제 계산하시면 되는데 이때 1번 동일합니다. 흔치보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도 아까 흔치보는 공제하는 요소가 아니었죠. 벽돌에서도 벽면적 산출 때 흔치보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블록벽 제 콘크리트 자 보와 접하는 부분 있죠. 보의 단면적이 작을 때 0.5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공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블록 쌓기 면적에다가 단위면 블록 매수로 곱해서 정밀수량 산출하고 이때 할증률 시멘트 블록은 할증률이 4%입니다. 계산하는데 그래서 밑에 블록 소요량은 이거는 이미 할증률을 넣어서 산출한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밀수량 구해서 할증률 하면 힘드니까 바로 블록 소요량 개념을 알아두시면 된다. 블록 소요량이랑 이미 할증률을 고려한 거예요. 블록 소요량은. 그래서 이 블록 소요량 개념에서 이미 할증률을 고려했기 때문에 자, 거기 보시면 그래서 이제 장려형이냐 기본형에 따라서 틀린 거다. 자, 이 기본형 블록이 커요. 기본형 블록은 길이가 39cm예요. 근데 장려형 블록은 길이가 29cm가 돼요. 그래서 블록이 기본형 블록이 큽니다. 그래서 얘는 기본형은 13장이에요. 12점 얼마인데 할증해서 13장이 되는 거예요. 면적당. 그럼 이걸 바로 곱해버리면 블록 소요량이 나오는 거예요. 블록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나오면 이걸 곱해버리면 바로 소요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블록은 아마 정밀량으로 가지 않고 바로 소요량 계산 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블록은. 그래서 이 수치를 그냥 곱하면 주면 돼. 벽 면적에다가. 그래서 13장, 17장 기억했는데 기본형하고 자 장려형하고 헷갈리다. 그러면 큰딸이 장녀잖아요. 장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여는 아니지만 장녀. 그래서 장녀하면 17살. 둘째가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곱해서 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고. 그리고 새로운 걸 대비해서 332페이지 3번 콘크리트 양 1입방메다 1생 비빔할 때 사용되는 재료양 나와요. 그래서 배합비에 따라서 콘크리트 배합비 콘크리트 항상 배합은 1이 1대 2대 4다. 그러면 1이 시멘트라고 했죠. 시멘트. 그 다음이 모래예요. 그 다음이 자갈. 이거의 배합비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배합비는. 그래서 배합일 때 1대 2대 4의 배합비하고 1대 3대 6의 배합비 1대 3대 6의 배합비일 때 그 사용량이 약간 되죠. 시멘트양하고 모래하고 자갈하고 차이가 있죠. 모래, 자갈. 그래서 이걸 간략히 알아두시면 쉽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멘트는 이때 8포대. 시멘트 한 포대가 40kg에 40kg. 그래서 48이 30이니까 320kg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콘크리트 얼마를 150입방메다, 100입방메다를 비빌 때 시멘트가 얼마 필요하고 이런 게 시험을 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래는 0.45입방메다고 자갈은 1대 2대 4니까 더블이죠.
0.9 입방메다가 되어 주시면 되죠. 근데 1대 3대 6은 시멘트 1일 때 모래 3, 자갈이 6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비교하면 얘가 1대 2대 4의 배합비가 부배합이에요. 시멘트 사용량이 많은 거고, 반대로 1대 3대 6은 빈배합의 개념이 되는 게 빈배합적인 측면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서 1대 요거 시멘트는 8포대가 아닌 5.5포대가 들어가요. 5.5포대. 예. 5.5포대면서 자, 220kg이 들어가요. 100kg가 줍니다. 그리고 0. 대신 이게 첨가됩니다. 0.7, 0.02 첨가되죠. 그럼 요거 더블 3대 6이니까 0.94 입방메다가 됩니다. 그래서 힘드시다 그러면 이걸 버리고 이걸 위주로 1대 2대 4의 배합비로 시멘트 양과 모래양, 자갈 구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아마 올해는 새로운 게 나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계산 문제가. 그러면 콘크리트 150 입방메다. 제일 마음에 드는데, 아니면 100제곱미터, 100루베를 나올 수도 있는 거, 이렇게 세제곱미터 비빔할 때, 또는 얼마 천일 비빔할 때, 얼마가 들어가겠냐, 이렇게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 곱하시면 되는 게, 포대로 계산하면 포대로 곱하시고, 아니면 키로로, 톤으로 하면 이걸 곱해서 1000kg가 1톤 되지 않습니까? 그 개념을 알아두시면 된다. 그리고 네 번째, 지붕 및 방수공사에 관련돼서, 자, 이 방수공사는, 그래서 이제 해놨죠? 수량산, 겹수나 층수, 횟수하고 무관하게 시공 면적으로 산정해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아스팔트 8층 방수다, 또는 10층 방수다, 또는 상겹 방수다, 사겹 방수다, 관계없다. 무관하게 시공 면적으로 산출해 주시면 된다는 게 시공 면적으로. 자, 그래서 333페이지 6번 개념 약간 수정해서 그때 한번 나왔잖아요. 제가 이거 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이 방수 면적을 산출하는 데 있어서 방수 제발 몇 겹 방수 신경 쓰지 말아라. 아스팔트 3겹, 아스팔트 10층 방수도 이런 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자, 그러면 옥상 슬래브가 40 곱하기 20m, 옥상 슬래브 지금 현대가 40에서 20m짜리다. 한쪽으로 40m고 한쪽으로 20m인 옥상 슬래브가 있습니다. 옥상 있다. 이 상태에서 사실 이제 거기에서 난간벽 있죠? 파라펫을 이제 난간벽 방수층 높이가 50cm까지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난간벽이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난간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난간벽 50cm까지 방수하겠다. 50cm는 0.5m죠? 0.5m. 자, 그러면 우리가 슬래브하고 옥상 슬래브하고 따로따로 계산해서 더하면 되죠? 슬래브하고 난간벽 부분을 따로 계산해서 구하면 된다. 그럼 슬래브는 40m 면적이니까 40 곱하기 20m 하니까 800제곱미터가 나와요. 근데 난간벽이 사면에 있잖아요. 그러면 길이에다가 방수 높이만 곱해버리면 전체 면적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길이 40 플러스 20, 60에다가 두 개죠. 이게 120m네. 난간벽의 길이 120m에다가 요거 아닌가요? 40 플러스 20 플러스 40 플러스 20 한 거죠. 여기 120 되잖아요. 난간벽 길이. 여기다가 방수 높이 0.5m 곱하면 되잖아요. 그럼 60제곱미터 나오죠. 그럼 요거 두 개 플러스하면 이것이 방수 면적이에요. 방수 면적.
더 나아가서 7번 문제하고 조합하는 경우가 있다. 그럼 이때 뭘 구하라? 바로 적을 구하라. 프라이머 양을 구하라. 이렇게 낼 수 있죠. 프라이머는 지금은 리터보다는 키로를 많이 씁니다. 뭐 0.4리터 해도 되고 0.4kg. 아마 키로로 낼 가능성이 높다. 기본은 리터 키로. 그래서 0.4 기억하시면 돼. 면적다. 그러면 방수 면적을 구해서 이때 아스팔트 방수할 때 프라이머 양이 얼마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0.4를 곱하면 되는 거예요. 면적은 달라집니다. 슬래브 후이 틀리겠죠. 자, 그러면 옥상 빼고 낼 수도 있고 슬래브만 이렇게 낼 수도 있고. 그러면 여기다 이걸 곱해버리면 바로 양이 나오는 거죠. 0.4를 곱해서 우리가 계산하시면 된 거예요. 그러면 0.4를 곱하니까 대략 364 정도 나오나? 860이니까 364 정도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몇 킬로 정도 나올 것인가? 이렇게 0.4만 곱해 주시면 됩니다. 1이 864니까 대략 0.4니까 364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0.4가 된다는 점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봐두고 뭐 기하는 잘 안 하기 때문에 방수 위주로 해서 먼저 하시고 방수 한 두세 번 내거든. 그때 기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방수 쪽으로 여기 이제 한번 나왔거든요. 이제 방수 면적 구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 아스팔트 프라이머 양 가는 거 이런 형태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5번에 미장공사가 18회 때 계산 문제를 냈죠. 18회 때. 그래서 저는 335페이지와 같은 문제 미장을 연습했는데 이런 게 아니라 약간 다르게 미장을 냈긴 냈습니다. 그래서 뭐 상식적으로 이렇게 뭐 곱해만 줘서 산정하는 건데 이런 품셈표를 주어지가 낸 게 아니라 그때는 다른 조건을 주어서 이렇게 낸 거죠. 그리고 이제 335페이지 보면 6번에 타일 공사 나와요. 자, 타일 공사가 계산 문제만 2번 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론 문제가 한번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걸 대비해서 간략히 보십시오. 그래서 타일 공사는 타일 수량은 타일의 종별이나 시공 부위별이나 그죠? 시공 방법별 따라 구분해서 타일 붙임 면적으로 산출하면 되는데 이때 타일 붙임 면적 산출 시공 안목 치수로 합니다. 중심 치수가 아니에요. 왜? 타일은 안목에다 부착한 눈에 보이는 데 부착하지 벽 속에 들어가서 타일을 부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목 치수로 한다. 그래서 여기는 항상 안목 치수가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그런데 안목시 계산된 정미 면적의 할정률 3%를 자 해서 실면적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럼 타일은 이렇게 할 때 바닥에다가 경사 구배를 두거나 이렇기 때문에 안목치수에서 3%를 할정해서 실면적으로 계산합니다. 근데 실면적 계산할 때 자, 이 줄눈 너비는 포함합니다. 공지하지 않는다는 측면을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우리가 염줄눈의 간격은 공지하지 않는다 했죠. 그럼 여기에서 타일 공사에서 공제하는 요소는 저것만 공제를 합니다. 개구만 공제해요. 나머지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벽을 산출할 때 거울이라든지 욕실자 이런 거 공제하지 않습니다. 공제 요소가 아니에요. 타일을 다 부착해 놓고 거기에다가 거울이나 욕실장을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계산할 때도 변기나 위생기구도 있잖아요. 그거 공제하지 않습니다. 공제 요소가 아니란 거. 그럼 타일 공사에서 공제하는 요소는 개구부만 공제합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개구부. 이음줄눈 간격도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 측면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타일 붙임용 모로타리 손실량은 10%인데 줄눈 모로타리 손실량은 100%가 됩니다. 줄눈은 안 되면 110m 이렇게 기억하시면, 줄눈 하면서 많이 떨어져요. 사실 붙임용보다는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붙이는 면적이 1.6제곱 이하이거나 복잡한 장소는 품을 2 내지 30% 가산을 해줍니다. 타일 수량 산출 방법은 1제곱미터 했을 때 어느 정도의 타일 양이 필요한 그것을 계산한 정미량을 산출하는 개념이 됩니다. 자, 그 식은 다른 개념이 아니라 이거죠. 우리가 타일을 갖다 할 때 이거잖아요. 타일을 부착을 하게 되면 타일을 이렇게 부착해 그럼 줄눈이 있을까 합니까? 타일과 타일 사이가 이렇게 줄눈이 되잖아요. 줄눈이 되겠죠? 그럼 일일이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쉽게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중간까지 계산하면 힘드니까 이렇게 타일을 부착해서 통줄로 내가 이렇게 공사를 해나갔다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나갈 겁니까? 그러면 사실 이거죠. 하나를 요걸로 보면 되죠. 1제곱미터 했을 때 여기 몇 장, 요 정도로 계산해 버리면 원래 타일 면적 여기에다가 맞죠? 줄눈 요까지 고려해 버리면 1제곱미터 할 때, 그래서 여러분 식이 이거잖아요. 간단히 1제곱미터 아닙니까? 1제곱미터에 자, 쌓을 때 1 곱하기 1이 1제곱미터. 그러면 사실 타일 크기에다 플러스 줄눈 너비만큼 하면, 줄눈 너비만큼 하면 여기 한 변의 길이가 되잖아. 그리고 여기도 타일 크기에다가 줄눈. 그러면 요거 기본에다가 곱하기 타일 크기죠. 타일 크기 플러스 줄눈 한 거. 이 두 개를 갖다가 곱하면 여기 하나의 면적이 나올 거 아닙니까? 한 개의 면적으로 나눠버리면 1제곱미터를 쌓을 때 몇 장의 장수가 필요하냐 이겁니다. 그렇게 산정해서 그 면적에다가 이것을 곱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자, 문제를 보시면 342페이지 9번 문제와 같이 타일 공사에서 욕실 바닥 1제곱을 사용하는 모자이크 자, 유니트형 타일에 이 판형 붙이니까 이거는 줄눈을 고려할 필요 없죠. 하나의 유니트 크기 면적이 주어졌잖아요. 여기서 300mm가 주어졌죠. 그럼 유니트는 자, 이거죠. 모자이크 타일은 판형 붙이 하드론이라는 300에서 330cm 사면 되는 여다가 이미 여다가 반대로 이 타일을 줄눈 고려해서 이렇게 다 부착을 해 놓은 상태에서 이걸 하나를 이렇게 부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줄눈을 플러스 시킬 필요가 없는 게 한 변의 길이가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이게 300mm고 이것이 300mm잖아요. 그럼 미리를 갖다가 메다로 환산하려고 하면 밀리미터를 자, 그러면 10mm가 1cm고 100cm가 1m가 되죠. 그럼 메다는 이게 타일 그 줄눈 이미 고려해 놨기 때문에 할 필요 없죠. 그럼 0.3에다가 곱하기 0.3이죠. 이걸 1로 나누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 장수 산정하는 거죠. 그러면 대략 이게 그 0.09가 되겠죠. 그럼 1 나누기 0.09니까 대략 11점 이렇게 되는 거죠. 11.1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럼 이렇게 되면 이걸로 뭐 100제곱미터를 쌓을 때 타일이 몇 장? 그럼 이거 곱해버리면 되는 거죠. 이 수치 1제곱미터에 몇 장이 필요한? 그러면 200제곱미터를 타일 부착할 때 얼마의 타일이 필요하냐? 이거 곱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기본 알아두시고. 그런데 만약에 정미량이 아니다. 할정률이 나왔다는 겁니다. 할정률. 그럼 할정률은 보통 독이나 이런 게 있죠. 작이나 모자이크 타일 이것은 할정률. 그래서 앞으로 할정률이 주어질 때 모자이크 타일이든 이제 소요 수량을 모자이크 타일이나 이런 자기질 타일이나 뭐 석기질 타일이든 독일 타일 이런 게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할정률이 이것은 3%입니다. 할정률 3%가 되는 게 3%.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좀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개념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10번 문제 보시면 이렇게 하죠. 공사비 구성해서 옳지 않는 것 해가지고 거기 보시면 저거 나옵니다. 거기 2번 소모재료비나 소모공구 기타 비품은 간접재료. 쉽죠? 소모공구 있죠? 공구 이런 것이 재료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간접재료비고 직접 재료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3번에 농업인은 직접 농업이야 간접 구분된다. 이런 질문만 나왔어요. 아직 간접 농업인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4번에 현장에서 사용하는 전력비, 운반비, 가설비 이런 것은 경비인데 일반 관리비 속한다. 이렇게 언급해서 나온 거예요. 경비에 대해서 한번 다뤘습니다. 그리고 기술료나 품질관리비, 연구개발비는 경비다. 이렇게 지문이 2줄 나왔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문제가 다뤘기 때문에 우리가 경비는 언급이 잠깐 있었고, 그래서 이제 외주비 있죠. 이런 게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외주비는 공부를 좀 정리하도록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보고, 그 다음에 창호와 관련돼서 유일하게 나온 것이 그 7면적 배수표에서 플러시문이 나왔어요. 2.7에서 3배. 안목 면적의 소요 면적이. 그럼 눈으로 보는 면적이 안목 면적이 돼요. 안목 면적. 그래서 안목 면적의 2.7에서 3배. 자, 그러면 아파트 침실문들이 되는 것이 양판문 아니면 플러시문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양판문은 볼륨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더 많아요. 3배에서 4배고 플러시문은 2.7에서 3배가 됩니다. 자, 그리고 미석이 창을 알아두시고, 미석이 창이 아파트의 샷이죠. 그래서 안목 면적 1.1에서 1.7. 그래서 미석이 창은 모르면 밑에 레일이 2개다. 그래서 와라바시를 기억하시면 돼요. 1.1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아파트 세대 현관문이 방화문이죠. 그리고 특별 피난계단에 방화문이 갑종 방화문이 설치된 철문이에요. 그래서 안목 면적의 2.4에서 2.6. 그래서 암기할 때 이렇게 하면 되죠. 보통 아파트 이제 이사 갈 때 보통 방화문을 활짝 열어 제껴 놓고 이삿짐을 싸잖아요. 이사 갈 때 문 연다. 2.4, 2.4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측면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유리공사는 시험이 혹시나 어렵게 나오게 되면 처음으로 이런 데 들어갈 수는 있을 거다. 분명히 말장난 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는데, 특히 우리가 알아두실 거 거기 3번에 보시면 유리는 생산 자품 치수 정미 면적에 가장 가깝거나 또 그 배수되는 것을 매수로 계산한 양을 할증 1%를 가해서 소요를 합니다. 그러면 왠가하면 우리가 유리는 할증률이 1%라 했겠죠. 도료는 2%인데 유리는 1%가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철제 및 알루미늄 샤시의 유리 소요 면적은 테두리 면적의 20%를 가산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리블록 쌓기는 매수 단위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강제 창호는 쇠시공이 하고요. 유리블록은 유리공이 시공하는 걸로 계산합니다. 틀려요. 유리블록은 유리공이 시공하는 걸로 합니다. 자, 그리고 강제 창호는 쇠시공이 하는 걸로 한다는 점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적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유형 문제는 문제풀이나 실전 모의고사 이 부분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